151페이지 74번부터 39강 수업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51페이지 74번부터 39강 수업을 시작합니다. 74번 금속의 표면에 스텔라이트. 자, 스텔라이트 하면 여기에 코발트, 크롬, 텅스텐이다 하는 게 알아두세요. 물론 이 학금에는 대부분 탄소도 있고 철 성분이 주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특수하게 스텔라이트는 코발트, 크롬, 텅스텐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코발트, 크롬, 텅스텐이 했습니다. 이 스텔라이트하고 초경합금, 소결, 용융점이 높은 금속을 소결해서 만든 초경합금, 스텔라이트와 초경합금 등 금속, 이것을 금속 경도가 별로 경도 높지 않은 금속 표면에다가 융착시킵니다. 쉽게 말해 약간 녹은 상태로 달라붙게 해서 표면 경화층을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요건 몇 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가 많으면 여러분 CBT 시험에서는 바로 이건 이제 해결할 수 있죠. hard facing이라고 합니다. facing은 그 면을 단단하게 면을 만드는 것을 hard facing이라고 합니다. 자, 75번 비중 7.14 용융점 419도씨입니다. 용융점 419도씨는 아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밀 6반 격자 금속 있잖아요. 조밀 6반 격자는 헥사고날 크로스펙트 해가지고 HCP 또는 CPH 이렇게 하죠. 이 금속으로 조밀 6반 격자 금속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문제를 안 풀더라도 우리 뭐를 했습니까? 아마티카 코베 테지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마티카 코베 테지르. 요 정도만 해도 대표적입니다. 금속 중에서는 이 원소들이 조밀 6반 격자입니다. 조밀 6반 격자는 제 경험으로는 이런 식으로 외우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아마티카 코베 테지르. 그러니까 아연이 바로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조밀 6반 격자다. 그래서 요거는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비중이 7.14입니다. 용융점이 419도씨이고 조밀 6반 격자 금속으로 도금이라든지 건전지, 인쇄판, 다이캐스팅 및 합금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금속이 이 아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울산에 가면은 고려 아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아마 한 1, 2번째로 아연 회사로서는 크다더라고요. 그 아연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 고려 아연은 최근에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동박 공장도 짓고 그 다음에 전구체 공장도 짓고 작년 또 후반기에는 뭐도 지었냐면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니켈 재련소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연이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연 재련소가 아주 세계적인 회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저는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조밀 6반 격자는 이렇게 외웠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마티카 코베 테지르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심 2반 격자 Face Centered Cubic Lattice입니다. FCC인데 면심 2반 격자 금속은 니켈, 그 중에서 니켈이 말이죠. 자기 변태점 온도 358도 요거 몇 번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768도는 철입니다. 768도는 철이고요. 약 1160, 1180에도 관계인데 이거는 코발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는 강자성체의 자기변태 온도고 약 910도는
순철의 동소변태점 A3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77번 금속 소성 변형에서 냉간 가공 작업할수록 줄어드는 기계적 성질. 냉간 가공을 하면은요, 경도나 인장 강도나 내력이나 이런 건 다 증대하는데 연신율은 줄어듭니다. 자, 78번 구상흑연 주철을 만들 때 구상화제로 주로 사용되는 것을 요걸 쉽게 말하면 접종제라고 합니다. 핵을 만드는 접종제인데 접종제는 뭐냐? 죄송합니다. 접종제가 요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이다. 접종제가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이다. 요거는 이제 요 세 가지입니다. 접종제, 마그네슘, 칼슘, 세리움이다 라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자, 79번 주저앉 그대로 사용되며 단조 불가능한 스텔라이트. 이거는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주조 경화 재료. 주조 경화 재료가 경화 재료는 스텔라이트인데 이것은 항상 주조를 해서 단단한 재료는 주조와 단조는 반대가 된다라는 걸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스텔라이트는 코발트, 크롬, 텅스텐, 조금 전에 됐죠. 이 주저앉 그대로 사용한다. 주저앉 그대로 사용하고 단조가 불가능하다. 항상 요거는 반대되는 의미다라는 걸 좀 알아주십시오. 자, 80번 유압식 브리넬 경도 시험기 조작 방법이 아닌 것은 브리넬 경도의 정적인 시험인데 시험면에 압입자하고 누르게 딱 접촉을 합니다. 그래놓고 정적인 상태에서 그 압력을 가합니다. 하중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단단한가는 경도를 측정하는 게 브리넬 경도 시험기인데 요거는 대체적으로 유압식이 많습니다. 기름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식은 그 레버를 작동하면은 유압에 의해서 그 하중추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주로 주철이나 이래 강 같은 거 할 때는 3000kg F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가는데 요즘 자동식이 많죠. 딱 접촉을 하고는 스타트 스위치를 누르면 스스로 이제 3000kg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 압력을 가하고 또 한 10초 정도 지나고는 그 압력 가하는 걸 끝내고 0도 하중 0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이제 경도 측정하는데 자요. 어쨌든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면에 압입자 누르개를 접촉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면이 시험기 받침대와 평행이 되게 한다. 당연하죠. 시험편을 평행이 되고 딱 얹어가지고 이제 핸들을 돌려가지고 압입자 누르개하고 압입자하고 누르개 같은 말입니다. 압입자 누르개 딱 그 맞닿도록 해가지고 이제 유압 밸브를 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압 밸브를 조이고 하중 중추가 떠오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제 하중이 있는 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압력을 가면 쭉 올라갑니다. 유압 레버 작동시켜 하중을 가한다. 요거는 수동법인데 요즘 자동법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을 많이 씁니다. 요거 여기까지가 맞습니다. 시험면에서 시험 미경을 일정한 배율로 초점을 맞추고 시험 위치를 결정한다. 이건 아닙니다. 유압 브리넬 경도 시험기에는 이게 없습니다. 자, 다음 금속 중 특수광의 경도를 가장 크게 증대시키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 크롬입니다. 크롬이요, 탄화물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경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롬은 보통 우리 금속, 탄소광을 열 처리할 때는 오스테나이트 구역으로 가열해서 그 다음에 물에서 급냉시키면은 마텐자이트 조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마텐자이트 조직이 다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심냉 처리를 하고 해서 이제 마텐자이트화 하는데 이 크롬을 첨가하면은요 그렇게 물에서 급냉하지 않더라도
담금질이 잘 됩니다. 쉽게 마텐자이트 조직이 잘 됩니다. 근데 이 크롬들은 너무 단단하니까 너무 단단한 조직은 약간 열을 가해 천천히 냉각시켜서 좀 풀어줘야 됩니다. 경도 같은 건 좀 떨어지더라도 인성, 질긴 성질, 강인성을 정대시키기 위한 열 처리해 줍니다. 그게 뜨임인데 크롬 이 자체는 담금질을 그렇게 안 해도 너무 단단해지니까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뜨임을 하는데 뜨임을 해도 그 뜨임 할 때 취성이 일어납니다. 매짐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급히 피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몰리브덴을 첨가하면은 뜨임 취성을 방지해 줍니다. 자, 크롬은 그래서 스스로 담금질 하지 않더라도 경도를 높여준다 해서 스스로 자자를 써서 경도 경자에서 자경성이라 하고 영어로는 self hardening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경화되는 거다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로크웰 경도 시험할 때 시험 하중이 아닌 것은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로크웰 경도는 그 재료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ABC 스케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BC 스케일이 있는데 또 EF 스케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로크웰 경도는 2번 하중을 가합니다. 처음에 기준 하중으로 한번 하중을 가하고 그 다음에 그때 적용하는 스케일에 따른 시험 하중으로 또 한번 하중을 갑니다.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로크웰 경도로 측정합니다. 자, 기준 하중. 시험 하중 ABC 스케일에 따라 A는 60kgF, A는 60kgF, B는 100kgF, C는 150kgF. 여기 기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연한 재료일 때는 B 스케일 100kgF, 열 처리한 단단한 재료는 C 스케일 150kgF 이걸 적용합니다. A, B, C, E, F든 뭐 상관없이 기준 하중은 무조건 10kgF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 처리할 때는 주로 HRC 스케일을 많이 적용합니다. 그런데 A, B, C로 갈수록 60, 100, 150이죠. 그 다음에 C에서 EF로 갈수록 또 160 이렇게 줄어듭니다. C가 그 중심점이 150이 됩니다. 정점이 됩니다. 2500도씨 이상의 고용융점을 가진 금속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다 크롬도 용융점이 높습니다만 2500도씨 이상은 몰리브덴, 텅스텐, 탄탈람 이거다. 요 원소들은 2500도씨 넘고 그 중에서도 텅스텐은 가장 높은 용융점을 가지고 있는 금속이다. 크롬이 2000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사실은 용융온도 높은데 여기서는 제일 낮은 금속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52페이지 1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자분 탐상 시험에서 시험체를 먼저 자화시킨 다음 자분을 뿌려 검사하는 방법, 이것도 몇 번 나왔는데 자분 탐상 시험은 어떻게 하냐, 용접품 같은 데다가 자분 탐상기를 갖다 댑니다. 대고 전기를 공급하면 전기 스위치를 ON을 해두면 그 전기가 흐름으로써 그 검사체 사이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석이 흘러갑니다. 그럴 때 이제 계속 자석을 뿌려서 이제 검사하는 게 연소법이고, 잔류법은 뭐냐면 비교적 큰 전류를 한 번에 공급을 딱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재료 속에 자석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분 탐상기의 스위치는 꺼버리고 그 다음 자석을 뿌려서 검사하는 것을 우리는 잔류법이라고 합니다. 크게 연속법과 잔류법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자분의 형태에 따라서는 습식법, 건식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2번 후유화성. 이제 후유화성은 기름 베이스 유화제가 B고 물 베이스 유화제가 D다라는 건 우리 많이 이제 접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항공우주 규격에서는 친유성, 물 베이스 유화제는 항공우주 규격에서는 친수성이라고 한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 많이 접했습니다. 후유화성 침투 탐상 시험할 때
유화제 적용 시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침투 시간의 경과 직후에 실시한다.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분 탐상 시험할 때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결함에 해당하는 것은 표면의 폭이 크고 긴 균열. 그리고 요게 이제 쉽습니다. 자분 탐상 시험할 때 표면에서 폭이 좀 크고 긴 균열, 표면에서 폭이 크고 긴 균열이 제일 탐상하기 좋습니다. 답은 왜 하느냐? 표면에 미세한 기공 같은 거는 조금 좀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가 제일 쉽습니다. 그 다음 요 4번 요거 ET네. ET, ECT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와전류 탐상 시험인데 자기 비교형 내삽 코일 사용한 관의 와전류 탐상 시험에서 배관의 처음에서 끝까지 동일한 결함이 연속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쭉 연속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신호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이제 신호가 나타나지 않겠죠. 동일한 결함이 연속되어 쭉 있으면은 그 신호가 나타나지 않겠죠. 자, 부분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다룬 것 중에서 요거 처음이죠. 그러니까 요걸 신호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을 땐 처음부터 끝까지 되어 있을 땐 요거 신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꼭 좀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두든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5번 누설 시험으로 할로겐 다이오드 검출 프로브 시험할 때 검사 부위가 아닌 열린 구멍들은 모두 밀봉하는데 이때 사용될 밀봉 재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해놨습니다. 할로겐 누설 시험은 할로겐계 기체는 누설 시험용 기체인데 따라서 밀봉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할로겐 여기에 포함 물은 이거는 할로겐 기체잖아요. 그죠? 이거는 밀봉 재료가 아니고 플러그로 막을 수 있겠죠. 밀봉 왁스, 시멘트다. 할로겐계 요 기체입니다. 요거는 할로겐, 요거는 밀봉제가 아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비파괴 탐상 시험 NDT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초음파 탐상법으로 자 여기 이제 초음파 탐상입니다. 초음파 탐상법으로 초음파 입사 방향과 초음파를 이제 입사시키면 결함 방향이 평행일 때 탐상 강도 가장 우수하다. 입사 방향하고 결함 방향이 평행이면은 잘 안 나타나겠죠. 그죠? 수직이 돼야 잘 나타납니다. 침투 탐상 시험에서 표면이 개구되지 않은 결함은 검출하기 쉽지 않다. 맞습니다. 다 초음파 탐상법은 방사선 탐상법보다 두꺼운 것까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투과 검사는 원칙적으로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거는 바로 투과하는 투과법이다. 맞습니다. 초음파 탐상, 초음파 입사 방향과 결함 방향이 수직일 때 탐상 감도가 가장 우수합니다. 6번으로 넘어갑니다. 침투 탐상 시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큰 부품의 일부분씩 탐상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MT입니다. 큰 부품을 이래, 왜 그러면 자분 탐상 시험은 그 장비의 극이 말이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프로드법이나 극간법 같은 그 사이가, 자장이 형성되는 사이가 아무리 커도 8인치입니다. 그거보다 더 클 때는 사실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나누어서 하면 됩니다. 나누어서. 그래서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아유 왜 자꾸 돼. 자, MT가 됩니다. 1번은 MT가 되고요. 가압은 MT가 되고 나압은 표면의 개구보의 결함을 찾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기서 사실 제가 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침투 탐상 시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잖아요. 큰 부품의 일부분씩 탐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싹 뿌려가도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그래, 이 문제도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이런 방법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MT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침투도 그럼 이렇게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딱 나눠놓고 한 부분에 약품 뿌리고 한 번 검사하고 그 다음에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방법은 MT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오늘 여기 가번은 여기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침투대로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나압은 표면의 계구부의 결함을 찾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요건 맞습니다. 답은 침투 물질 종류나 적용 방법에 따라 민감도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암만 해도 침투 물질도 형광침투제나 염색침투제나 형광침투제가 더 민감합니다. 그런데 단 형광침투제는 자외선 조사장치라든지 암실이 필요하고 염색침투 탐상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불연속 및 균열 깊이. 균열 깊이는 초음파 탐상에서는 다른 건 다 불가능합니다. 7번 시험체를 자르거나 큰 하중 가하여 재료의 기계적 물리적 특성 확인하는 시험 방법을 우리는 파괴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침투나 자기나 초음파나 이런 거는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파괴 시험, Non-Destructive Test가 NDT라고 합니다. 임피던스 시험 여기 또 나왔네요. 임피던스. 본래는 전류가 흘러갈 때 저항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전기가 흘러갈 때 저항이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송전선은 저항이 적은 구리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골로나 히트 같은 데는 저항이 있어야만 이게 이제 전기가 흐를 때 저항이 거기에 있어 줘야만 반응을 해서 열을 내뿜지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여기에 와전류 할 때도 임피던스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류 회로에 전압을 가하여 전류 흐를 때 전압 전류의 비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낸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G기호를 씁니다. G기호를 사용하며 단위는 ohm입니다. 전력선 통신선로에서 고주파 통신 신호가 겪게 되는 통신선로의 임피던스를 의미한다. 요것도 어떤 의미로서는 무조건 나쁜 그런 건 아니고요. 초음파 할 때도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음향 임피던스가 있는데 그래서 초음파의 밀도하고 음향 요것도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와전류에도 음향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자, 요 임피던스 시험은 교류 회로의 전압을 가하여 전류 흐를 때 전압 전류의 비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하는 요 정도를 알아두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초음파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누설 비파괴 검사에 이용되는 가압 기체가 아닌 것은 이 황산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죠? 그래서 요건 아닙니다. 공기나 헬륨이나 암모니아도 이거 좀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황산은 진짜 인체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9번 초음파 탐상 시험에서 탐촉자와 시험편 사이에 접촉 매질을 사용할 때 시험편 표면 상태가 나쁜 경우 사용하기 가장 어려운 물질은 왜냐하면 물은 증발하거나 미끄러워서 이게 이제 딱 접촉이 안 될 때가 있겠죠. 이 탐촉매질은 좀 끈적끈적한 데 들어가야만 이게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공풀이나 녹말풀이나 글리셀린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표면이 거친 상태일 때 물은 좀 곤란하다. 매끈할 때는 물을 써도 관계없습니다. 자, 우리 대체적으로 고급적으로는 이 글리셀린을 많이 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10번 초음파 탐상 시험이 방사선 투과 시험보다 유리한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해놨습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은 기록 보존 용이성이 우수하다. 이건 사실은
방사선 투하 시험에 필름이 많기 때문에 연구 보존성은 방사선이 우수합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은 결함의 종류 식별력이 우수하다. 아닙니다. 방사선 필름 이래 보면 그 모양을 우리가 이제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초음파 탐상도 그 페이지드 어레이는 모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까지는 그 A 스캔으로 주로 하는데 그거는 모양이 안 나타나고 그 부분에서 이제 크기나 이런 걸 이제 오실로스코프에서 에코로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함의 종류 식별력이 이제 방사선보다 안 좋다는 건데 요즘은 이제 페이지드 어레이 하면 앞으로는 이 식별력도 우수하다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라는 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평생 교육이다. 왜냐하면 자꾸 공부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변하는 그 기술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령 예를 들어가 규격집을 보지 않았더라면 침투 탐상 시험할 때 저번에 그 규격집을 봤더라면 균열이라고 안 하고 갈라짐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갈라짐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규격집도 변하고 현장에서도 변하기 때문에 그다음 장비도 변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은 균열 등 면상 결함 검출 능력이 우수하다. 그거는 맞습니다. 초음파 탐상 시험은 금속 조직의 변화에 따른 영향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88 스테인리스관 같은 거는 초음파 탐상 시험은 잘 하지 않습니다. 11번 방사선 탐상 시험에서 X선 관전압에 해당하는 동위원소에서의 동일한 투과 능력의 대등한 에너지니까 이건 가치가 동일하다. 이거는 등가 에너지가 됩니다. 등가 에너지 요거도 지금 아마 한두 번쯤 나왔지 싶은데 요거 등가 에너지 그렇게 알아두세요. 누설 검사 중 미시한 누설 검출률이 가장 높은 검사법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는 헬륨 누설 검사법이다. 요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헬륨은 또 불활성 기체입니다. 그래서 고유하게 여기 이제 잘 나타날 수 있다. 다른 것들은 막 이런 게 이제 막 다른 것과 반응을 해버리면은 여기 이제 검출률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투 탐상 시험 공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내용은 현상 시간은 침투 시간의 약 5배 이상이어야 한다. 아닙니다. 침투 시간이 5분이면 현상 시간은 7분입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현상 시간은 5일은 5세 1.4배입니다. 1.4배. 그 5배가 아닙니다. 침투제는 시험체에 적용한 후에 반드시 가열하여야 한다. 가열하면 안 됩니다. 건조기 온도가 너무 높으면 그 영향으로 침투 효과가 저하된다. 왜냐하면 빨리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샌드 블라스팅은 침투 탐상 표면 세척에 가장 많이 쓰이는 전철이다. 샌드 블라스팅 하면은 표면을 막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피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업에도 열심히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